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장재복입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의 글로벌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슬기로운 글로벌 생활을 위한 글로벌 에티켓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히 제 소개부터 드려야겠네요. 저는 1988년 외교부에 입부하여 외교부 의전부서에서 근무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2018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는 외교부 의전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로서 공공외교에 대한 대내외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외 공간으로는 미국, 가나,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등 5개 나라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여러 나라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이 글로벌 에티켓에 관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슬기로운 글로벌 생활 강의 내용 중 주로 우리가 외국에서 혹은 외국인과 관련하여 겪을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생각해보고 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매너 있고 글로벌 에티켓에 부합하는 행동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 강의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2개의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슬기로운 글로벌 생활 여행편, 그리고 슬기로운 글로벌 생활 일상편,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첫 번째 영상에서는 왜 글로벌 티켓이 중요한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선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 여행 시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글로벌 에티켓이 중요할까요? 먼저 에티켓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에티켓의 어원에 관한 정설은 17세기 중엽 프랑스 궁정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2가지 흥미로운 얘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 궁정의 예의 범절에 관한 지침서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부르봉 왕정 절대 군주의 상징적인 존재이자 태양왕이라는 그 별명을 가진 루이 14세 알고 계시죠? 루이 14세는 5살의 왕위에 올랐는데 그의 어머니인 안느 도트리슈가 섭정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 데뷔마마의 수렴청정 같은 것이겠죠? 이때 궁에 출입하는 귀족들이나 각국 대사들에게 궁정에서 지켜야 할 그런 예식의 절차와 내용을 아주 깨알같이 적은 종이를 나눠주면서 왕궁의 예법을 따르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티켓이란 이 종이는 궁정에 출입할 수 있는 그 티켓과 같은 의미도 가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궁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은 이 티켓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궁중 예법을 몸에 익히게 되었고 여기에서 강조하는 예의와 그런 몸가짐 같은 것들이 다른 유럽 국가로도 전파돼서 궁중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결국 프랑스 궁중 예법의 지침서가 오늘날 이제 상식적인 그런 예의 범절을 뜻하는 에티켓으로 변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 루이 14세 얘기인데요. 루이 14세의 왕궁인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 내에 그 출입 금지를 써놓은 편말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에 베르사유 궁전에는 화장실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베르사유처럼 아름다운 공간에 그 더러운 화장실을 들여놓고 싶지 않았던 당시 국왕 루이 14세가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정원에서 생리 현상을 이제 해결해야 했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원은 오히려 더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원에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호소문을 붙인 말뚝이 세워졌는데요. 이렇게 써붙이는 것을 당시의 프랑스어로 에스티케라고 이제 불렀는데 이것이 에티켓의 기원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보기에는 우리 현대사회의 에티켓은 3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2번째는 상대방을 존중한다. 그리고 3번째는 상대에게 호감을 준다. 이렇게 3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서 이렇게 지켜야 하는 그런 사항들도 이러한 의미를 갖는 에티켓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글로벌 에티켓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에티켓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날의 그 변화된 시대상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이제 국제적인 위상이 이미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요. K-팝이라든가 한류, 드라마, 그리고 또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까지 여러 가지로 우리 문화가 전 세계에 이제 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식은 건강식으로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인들은 한국이라고 하면 전쟁으로 고통받는 그런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IT 강국, 문화 강국, 그리고 무역 강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에 모범적으로 대처하면서 이제는 보건 강국이라는 이미지까지 얻고 있는 거죠. 둘째로는 우리 외교가 직업 외교관들의 전유물이었던 시대는 이제 지나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공외교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외교란 정부 간에 이루어지던 그런 전통적인 외교와 달리 외국의 대중, 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여러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정확히 알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 또는 신뢰를 심어주는 그런 활동을 의미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한 국가의 이미지가 점점 더 중요해져서 이른바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요. 군사력, 경제력 같은 그런 하드 파워에 버금가는 새로운 힘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IT 강국, 문화 강국, 그리고 무역 강국이라는 그 한국의 이미지는 우리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발언권을 확대해주고 영향력을 높이는데 아주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변화된 그 시대상을 생각할 때 이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을 만날 때나 해외에 가셨을 때 여러분 모두가 글로벌 시민이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민간 외교관인 시대에서 글로벌 에티켓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로벌 에티켓을 잘 모르고 무심코 한 행동들이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 기사 제목들을 보시면 우리 국민들께서 해외에서 에티켓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따라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여러 문화권에서 존중해야 할 다양한 글로벌 에티켓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실제 우리가 마주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글로벌 에티켓에 부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인사와 소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인사는 악수나 목례가 있습니다. 목례는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등 동양 문화권에서 주로 쓰이기 때문에 여타 문화권 사람들과 만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 인사법인 악수가 가장 무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서양에서 시작된 악수 인사법은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악수에 관해서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윗사람과 악수할 때 두 손을 다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글로벌 에티켓에는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악수는 한 손으로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두 손으로 상대의 손을 잡거나 악수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 시에 제가 공식 수행원 자격으로 프란체스코 교황님을 아련하는 영광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면 한 손으로 악수하면서 이렇게 서로 눈을 응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악수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불교 문화권이나 이제 인도 등 힌두 문화권에서는 합장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절에 가면 스님에게 이제 합장으로 인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국은 불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진 나라여서 주로 악수 대신에 합장으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합장을 하면서 남자는 사와디캅, 여자는 사와디카라고 말한다고 하죠. 인도에서는 나마스테라고 인사말을 건네면서 이제 합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도 순방 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가하셔서 인도 기업인과 합장 인사를 나누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외국인이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하면 기분이 좋지 않나요? 그래서 현지어로 인사말을 건네면 일단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게 하나의 뭐 자유의 나라라고도 하고 미국의 문화가 상당히 이제 자유스럽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자와 이제 주먹을 맞대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캐주얼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을 때 이런 스타일의 인사법을 활용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합한 인사 방법의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보기 드문 인사법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서로 볼뽀뽀 또는 볼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법을 프랑스어로는 라비즈 또는 비주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말고도 남유럽, 동유럽, 중유럽, 남미, 동남아 등지에서 많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본 프랑스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프랑스에서는 이 비주를 하는 방법이 마치 사투리나 방언처럼 그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일단 지역마다 횟수의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주로 생활했던 파리 등 이런 대다수 지역에서는 볼키스를 좌우로 2번씩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 중부의 루아르 지방 같은 경우에는 4번씩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3번 하는 지역도 있다고 그러네요. 거기다가 이 볼뽀뽀를 또는 볼키스를 시작하는 방향이 왼쪽부터 하느냐 오른쪽부터 하느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민망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프랑스인들조차도 이게 좀 헷갈렸는지 한 언론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왼쪽과 오른쪽 비율이 정확히 5대5로 나왔다고 하는군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보통 왼쪽부터 먼저 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무래도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프랑스 사람이 먼저 이렇게 하면은 우선은 악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볼뽀뽀를 이제 왼쪽에 한 번, 오른쪽 한 번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좀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수동적이었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같이 따라서 이렇게 볼뽀뽀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짝 쪽 하는 소리를 내면은 그게 이제 이 유럽식 볼뽀뽀의 정석인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 등지에서는 이 볼뽀뽀를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많이 하는데요. 특히 중동 지역, 이 아랍 지역에서는 같은 성, 동성들끼리만 한다고 하니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은 마오리족이나 에스키모들이 하는 코 비비기 인사법인데요. 이런 서로의 코를 맞대는 것을 인사법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주 이색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뉴질랜드를 방문하시는 기회가 있어서 마오리족을 만약 만나시게 되면은 이런 코 비비기 인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금방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렇게 살펴봤던 인사법들은 모두가 이 코로나19가 이제 유행하기 이전에 행해졌던 것들이죠. 그래서 요즘 같은 때에는 볼키스를 한다거나 서로 껴안고 코를 비비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이 악수하는 것도 방역 당국에서는 위험하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대신에 상당한 거리를 두고 손짓으로 인사를 하거나 또는 팔꿈치를 맞대면서 인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기존에는 이상하다고 여겨졌을 인사법이 이제 새로의 에티켓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티켓도 이 상황에 따라 이제 변하기도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도 몸소 이제 느끼게 되실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매너 없는 승객 옆에 앉게 되면 매우 고통스러운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승객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비행기에서의 에티켓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비행기에서의 에티켓을 알아보기 전에 하나 중요한 것은 일단 기내에서는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좀 빨리빨리 하는 것이 좀 습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공항에서도 우리 한국인들의 빨리빨리는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도 아주 신속하게 1번으로 탑승한다든가, 그럼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일어서서 짐을 꺼내고 내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만큼 이렇게 신속하게 빠릿빠릿하게 행동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보고 왜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서두르지? 하면서 의아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내에 들어갈 때 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또 선반에 짐을 올리느라고 뭐 조금 이제 지체되거나 또는 승무원에게 뭔가를 요청했을 때 또 재빨리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조금은 기다리고 여유 있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비행기를 이용할 때 이제 가장 애매한 부분이 이 좌석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선 좌석 팔걸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코노미석에 복도석에 탔을 때 보통 창가 좌석, 중앙 좌석, 통로 좌석 이렇게 세 좌석이 이어져 있는데요. 이때 창가와 통로 쪽 좌석에 앉은 사람들은 양 끝으로 이제 혼자 사용할 수 있는 팔걸이가 있으니까 가운데 쪽 팔걸이는 중앙 좌석 승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민감한 문제가 이제 좌석을 뒤로 젖히는 문제죠. 이건 이제 항공사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보통 이코노미석은 앞뒤 간격이 매우 좁기 때문에 좌석을 젖히면 뒷사람의 공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좌석 젖히는 것이 금지된 것도 아니고 또 장시간 이제 비행하는데 항상 허리를 이렇게 꼿꼿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긴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제 승객의 권리인 만큼 자유롭게 젖히고 세우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내가 편해지는 만큼 이제 뒷사람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해는 구하는 것이 그런 예의 있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특히 식사 시간에는 좌석을 세워주는 것이 뒷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다음은 이제 기내 음주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가끔 뉴스를 보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체포된 사건을 접하기도 하는데요. 음주로 인한 인사불성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비행기는 이제 높은 고도에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그 기내는 지상에서보다 이제 기압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은 기압에서 음주를 할 경우에 평소보다 한 3배 정도 빨리 취기가 오르게 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를 감안할 때 비행기에서는 좀 술을 평소보다 조금만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을 잘 자도록 도와주는 정도가 어떨까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헤드폰 소리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영화 혹은 음악 감상 시에 헤드폰 소리를 이제 주위에도 들릴 만큼 이렇게 크게 듣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내가 엔진 등의 소리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좀 시끄러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볼륨을 너무 키우게 되면 주변 승객들에게는 소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행이나 출장을 갔을 때 이제 호텔이나 호스텔 등에서 머무르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지켜야 할 이제 숙소 에티켓이 있습니다. 첫째로 호텔 내 외출 시 옷차림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숙박시설 내부를 돌아다닐 때도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종종 보면 샤워 가운만 걸치거나 또는 슬리퍼, 잠옷 등을 입고 숙소 내를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리조트라든가 뭐 온천 시설 이런 데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러 갈 때도 너무 지나치게 가벼운 복장, 예를 들어서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한다든가 하는 것은 실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호텔마다 이런 그 공간별로 드레스 코드에 관한 이제 안내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호텔 측, 이런 숙소 측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슬리퍼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슬리퍼를 신고 외출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좀 예의 없는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짐 보관 및 정리 문제입니다. 호텔의 경우에는 나 혼자 또는 우리 일행이 객실 전체를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호스텔처럼 여러 사람이 한 객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자신의 짐을 좀 너저분하게 놓는 것은 에티켓에 어긋난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자신의 짐과 세면도구들을 그때그때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종 옆 침대가 비어 있다고 해서 자신의 짐을 거기에 올려놓는 경우도 있는데 호스텔 같은 곳에는 늦은 밤에도 체크인하러 들어오는 여행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숙소에 있는 비품을 가져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종종 호텔이나 호스텔에 있는 비품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면도구나 소모품 같은 거는 괜찮겠지만 샤워 가운, 타월, 우산 등을 가져가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절도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호텔에 가서 보면은 원하는 경우에는 구매 가능하다 이렇게 써붙여 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숙소에 있는 비품을 가져가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넷째로 욕실이나 화장실 바닥에 물이 튀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욕실을 보통 그 바닥에 물이 묻어도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이제 건식과 습식으로 나누는데요. 외국의 호텔 등의 욕실은 대부분 건식이라서 샤워 부스에만 배수구가 있고 세면대 쪽에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샤워 시에 샤워 부스 문을 닫지 않아서 물이 흘러 넘치면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청소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여행과 우리 한국인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슬기로운 글로벌 생활 여행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인 슬기로운 글로벌 생활 일상편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